자, 319페이지고요. 제4절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의 관리. 자, 지금까지는 이제 물을 드시고 그리고 이제 버렸습니다. 그죠? 이 버린 물을 이제 정화해서 다시 이제 돌려주는 과정이 제4절 개인 하수 처리 시설 관리인데요. 자, 이쪽 보시면 우리가 이제 통상 정화조 혹은 뭐 정화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렇게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이제 하수도법에서 쓰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수도법에서는 개인 하수 처리 시설. 이 이제 상대적인 개념으로 공공 하수 처리 시설이 또 있겠죠. 일단 건물 등에서 나오는 건 이제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이라고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배수 통계할 때 이제 배수, 버려지는 물은 오수다 그랬어요. 그죠? 자, 이 오수가 이렇게 해서 일정 장소에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여진 오수를 정화해서 외부로 방류하게 되죠. 지금은 이제 요 과정을 보는 거죠. 이렇게 이제 유입 단계에서부터 처리하고 방류, 이렇게 외부로 방류하는 요 과정을 이제 하수법 근거 하에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319페이지에 보시면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화장실, 뭐 하수도 이런 거 이제 설치를 하게 되고요. 이러한 개인 하수 처리 시설, 지금 이제 말씀드린 이러한 이제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금지 사항이 있습니다. 자, 하수법에서는 이제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이라고 하는데 그 전에 이제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이 이제 어떤 것들이 있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정화조라고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오수 처리 시설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주택법에 의해서 이렇게 지어진 것들은 이 오수를 모두 모아서 처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수 처리 시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정화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이제 이 오수를 하수법은 두 가지로 구분하거든요. 수세식 화장실 오수하고 수세식 화장실 오수 이외의 오수 이렇게 이제 구분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수세식 화장실 오수만을 처리하겠다. 그러면 정화조라고 하고요. 그거 밖에 오수를 다 같이 포함하겠다. 그러면 오수 처리 시설이라고 합니다. 지금 공동주택에서 이 오수는 모든 배수를 다 포함하니까 여기에는 수세식 화장실 오수뿐만이 아니라 수세식 화장실 오수, 이외의 오수도 다 포함된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오수 처리 시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오수처리 시설 정화조를 이제 운영하면서 금지 행위가 있는데요. 319페이지 하단 건물 등에서 발생한 오수를 유입시키지 않고 뭐 이런 얘기죠. 이렇게 이제 유입해서 처리해서 방류해야 되는데 그냥 버린다든지 그런 시설을 만든다든지 처리하다가 중간에 뺀다든지 또 방류구를 거치지 않는다든지 뭐 물을 섞어서 방류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5번 내용을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5번 내용. 5번 내용은 뭐냐면 정화조인데 수세식 화장실 오수, 이외의 오수를 유입시키는 행위는 안 되죠. 근본적으로. 그죠? 만약에 이게 오수 처리 시설이라면 당연히 이거 들어와도 되지만 정화조에는 얘가 들어오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이해를 바탕으로 좀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정화조나 오수처리 시설의 그 개인 하수처리 시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320페이지에 관리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표로 이렇게 해서 좀 보시면 개인 하수처리 시설과 정화조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개인 오수처리 시설 그리고 정화조. 이렇게 이제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은 분류가 되잖아요. 이 두 가지를, 이제 항목별로 어떻게 이제 관리가 돼야 되는지 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수질검사 이야기가 있죠. 수질검사. 수질검사는 규모에 따라서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하나는 연 1회 이상 이렇게 하는 경우하고, 또 하나 규모가 크면 6개월에 1회 이상 이렇게.
그 다음에 기술관리인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기술관리. 우리 이제 설비는 안전관리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거 이제 기술관리인, 이런 표현이 있고, 소독과, 청소, 뭐, 우리 이제 내부 청소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 관련 규정을 지금부터 이제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 이제 수질 검사인데요. 우선 이제 그 기준을 보기 이전에 단위가 있어요. 오수처리설은 수세식 화장실 오수뿐만 아니라 그 밖 오수를 다 함께 하니까, 일일 처리 용량이 단위가 됩니다. 단위가 되고, 정화조는 수세식 화장실 오수만 처리를 하기 때문에, 요거는 일일 처리 대상 인원이라고 하는 이런 기준에 의해서 규모를 결정을 해요. 그래서 수질 검사는 연 1회 이상 해라라고 할 때 1000명, 요거죠. 오수처리 시설이죠. 오수처리 시설인 경우는 50톤 이상, 또 1000명 이상이면 연 1회 이상 수질 검사 대상이 되고, 요 규모는 기술관리인을 둬야 되는 규모하고도 같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물은 아무데나 떠가는 게 아니라 기술관리인이 있는 곳에 떠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거보다 이제 규모가 크다. 200톤 이상이다. 그러면 6개월에 1회 이상, 그러니까 이것도 200톤 미만이 되겠죠. 200톤 미만. 또 2000명 이상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2000명 미만이 되겠죠. 이러한 경우라면 이제 연일회 이상, 또 6개월에 1회 이상 수질 검사를 해서 그 기록은 이제 3년 동안 보존합니다. 소독의 경우는 이제 500명 이상이면 소독을 하고요. 요 경우는 규정이 없고, 요 경우죠. 500명 이상. 내부 청소는 이제 원활 하면 돼요. 뭐 언제까지 해라. 이건 이제 연일회 이상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기준인데, 이 기준은 이 방류수가 하천으로 방류할 때 기준이고요. 만약에 이게 방류수가 공공하수처리 시설로 가면, 시설로 가면 공공하수처리 시설에 다 모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은, 그러니까 공공하수처리 시설로 간다 하면 이 기준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은 일반적인 하천 방류일 때 이야기고요. 공공하수처리시설이나 폐수종말 처리장으로 가는 경우는 이 기준 적용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이 기준이 그렇게 잘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자, 이 321페이지에 보시면 방류 수질 기준 초과 방류 신고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이 방류수가 초과돼서 방류하는 건 안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기계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고장이 났다. 그러면 이제 방류할 때 보면 수질 기준 초과겠죠. 근데 정화조가 이제 2개, 3개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러한 경우라면 미리 시상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돼요. 그 항목이 개선 변경, 주요 기계장치 등 고장, 또 오수처리시설 단독 정화조를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또 기호의 변동, 천재의 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류수 수질이 초과할 것 같다 하게 되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면 돼요. 322페이지에 보시면 기술관리인 돼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배치 규모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수질검사와 같죠. 그 이야기는 여러분들 그 교재 322페이지에 잘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323페이지에 보시면 장부의 기록 보존해서 이러한 검사 자료 이런 것들은 이제 3년간 보존해라.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개인 하수처리시설도 이론이 있고, 이제 규정이 있는데, 이게 이제 지금까지 하수도법 규정이에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게 핵심인데, 이 이야기가 공공하수처리시설 폐수종말 처리장으로 가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다 보니까, 이 개인 하수처리시설, 그러니까 이, 정화와 관련된 부분은 오히려 이제 이론적인 측면에서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323페이지에 그 이론적인 측면을 지금부터 이제 보시겠는데요. 첫 번째로 하는 것이 이제 용어죠, 용어. 온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우리 이제, 이 오수처리, 또 개인하수처리 시설에 있어서 가장, 1등 공신이 이 온입니다. 이 슬러지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S가 들어가면 이제 온인데,
이 온이가 분해 활동을 하면서 정화 활동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유기물질이라고 하는 건 정화를 할 수 있는 대상이 되죠. 뭐 여러분들 쉽게 얘기해서 변기 내릴 때 그 안에 있는 그런 협작물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유기물질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용존물질은 오수 중에 녹아 있는 물질, 또 고용물질은 이제 뭐 오수 쪽에 있는데 뭐 애들이 블럭 가지고 놀다 떨어뜨렸다 이런 건 다 고용물질이 됩니다. 뭐 빵뽕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다 걸러내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 5번에 메디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제. 요거는 이 오니가 사는 집이에요, 집. 오니가 둥둥 먹이 활동하면서 떠다니면서 외부로 방류되면 안 되니까 일정 공간 안에서 있습니다. 폭기조에 이 여제가 충진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방류수는 뭐 여러분 나가는 물을 방류수라고 하고, 거기 이제 이 오니는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7번에 호기성 미생물하고 8번에 혐기성 미생물 이렇게 말 그대로 공기를 좋아하거나 공기를 싫어하거나 이러한 미생물을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생물학적 분해 활동을 하는 정화 1등 공신인데 호기성 미생물이면 공기가 좋아하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주로 이제 폭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호기성 미생물을 활성화시키고 혐기성 미생물은 공기를 싫어하니까 이걸 다 닫아두죠. 다 닫아서 이렇게 이제 부패를 시킵니다. 이제 부패조의 역할이 좀 커지는 거죠. 일반적으로 오수 처리에서는 호기성 미생물을 이용을 해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 폭기까지 같이 말씀을 드렸고요. 공기를 기폭시키는 장치를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유입 당시에 물이 굉장히 물론 변기 내릴 때 그 물이잖아요. 이게 이제 정화돼서 깨끗한 물로 방류가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이제 정화 활동인데 이렇게 이제 수질 오염을 막을 수 있는 수질 오염 방지 기술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런 형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합니다. 우선 물리적 처리, 또 생물학적 처리, 또 화학적 처리 뭐 이렇게 구분을 하고 일반적으로 이제 고용물질 같은 걸 걸러내야 되잖아요. 미생물이 여기 이제 생물학적 처리에서 이제 이 미생물이 담당을 하죠. 이 미생물은 혐기성, 호기성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미생물이 먹을 수 없는 것들은 미리 걸러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물리적 처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물리적 처리. 그래서 이건 기계 기구를 이용을 해서 걷어내죠. 대표적인 게 이제 스크린조에 설치되어 있는 스크린을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미생물이 먹지 못하는 거 걸러내고 미생물한테 갖다 주죠. 그럼 미생물이 먹이 활동에 다 분해를 합니다. 그러고도 먹지 못한 게 있어요. 같은 미생물. 그러니까 뭐 세균이라든지 대장균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염소로 막판에 소독을 하게 됩니다. 이게 화학적인 방법이죠. 이러한 단계를 거치면서 이렇게 깨끗하게 정화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324, 325페이지에 쭉 이해가 되어 있고요. 이어서 326페이지에 보시면 오수철 이설의 부분별 역할에서 나와요. 네. 자, 요 이야기를 이쪽에서 좀 보도록 할까요? 자, 보시면 지금 이제 이쪽 그림을 좀 보시게 되는데, 자, 보시면 이제 이렇게 이제 유입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물이 유입이 되면 여기엔 뭐가 있었다고요? 슬러지라고 하는 뭐가 있었어? 오니가 있었죠. 그래서 이 오니가, 그러니까 1차적 처리를 여기서 물리적 처리를 하고 스크린에서 2차적으로 이 오니가 먹이 활동을 하고 3차 이제 방류할 때 소독을 합니다. 그죠? 이런 형태로 정화 활동이 되는데, 이 오수 처리 시설의 경우는 이제 각 부분별 역할이 있다 그 얘기죠. 우선 침사조라고 하는 것은 유입 오수 중에서 중력 침강에 의해서 이렇게 제거하는 겁니다. 1차적으로. 그러니까 이 물리적인 방법이죠. 유입 단계에서 이 오니가 먹을 수 없는 것들을 이제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침사조나 또 스크린조가 있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침사조라든지 또 스크린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오니가 여기서 이제 먹을 수 없는 것들을 다 정화해주고, 그 다음에 유량 조정조라고 하는 역할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바로 이제 유입 단계에 유량 조정조라는 것이 있어요.
이 유량 조정주의 역할은 뭐냐면 사실 이 이제 기술 관리인도 있고 사실 이 방류수 수질을 낮추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이 온위의 컨디션 상태를 가장 좋게 만드는 것이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분해 활동을 잘 할 테니까. 그래서 이 온위가 규칙적인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분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량 조정조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일정 유량이 넘는 것만 이렇게 방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정하게 물을 내보내줘요. 이게 만약 이런 유량 조정주가 없다 그러면 아침 저녁으로 이게 물이 막 나올 때 이 온위가 폭식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 아무래도 이것도 생물체니까 안 좋잖아요, 폭식이. 그래서 이 물이 일정량만큼만 나갈 수 있도록 조정을 해주는 걸 이제 유량 조정주라고 하고, 이러면 이제 온위가 규칙적으로 분해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죠. 자, 폭기조는 공기를 기폭시키는 장치, 그죠? 폭기조. 그 다음에 침전조는 이제 중력 침강에 의해서 상등수하고 이렇게 이제 가라앉혀서 분리하는 역할이고요. 거기 보시면 소포조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소포조. 소포조. 이 포는 포말이에요. 포말. 거품. 거품을 소화시키는 거예요. 없애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불 끌 때 소화라 그러잖아요. 소화기. 그러니까 거품을 없애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이동하면서 거품 찌꺼기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소포를 시킵니다. 이렇게 거품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소포조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온위 농축조 이게 있어요. 그럼 이 온위는 열심히 먹이 활동을 한 겁니다. 이 먹이 활동을 한 온위가 이제 수명이 다 되면 죽죠. 죽으면 일정 공간에 이렇게 쌓이게 되는데 이게 이제 온위 농축조가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쌓여있는 공간을 온위농축 저류조, 농축온위 저류조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 이제 방류 전 단계에서 소독을 하죠. 소독을 하고 이제 방류를 하게 되는데 이제 방류조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부분별 역할을 살펴보셨어요. 이렇게 하고 그러면 어쨌든 처음에 유입 당시에 물이 이렇게 깨끗한 물로 바뀔 수 있게끔 이렇게 우리 제품이 훌륭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지금 보신 처리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그 교재 327페이지에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처리를 했을 때 가장 효율적이냐 이 얘기예요. 우선 첫 번째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건 장기폭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장기폭기법. 뭐 이걸 장시간 폭기법 같은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지금 2차 처리로 온위가 열심히 먹이 활동을 하는데 이 온위가 먹이 활동하는데 이 온위가 호기성 미생물이다. 그러면 공기를 넣어줘야 되죠. 공기를 오랫동안 하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래요. 이걸 장기폭기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이 1온위가 엄청나게 먹이 활동을 하는 거예요. 왜 기분 좋게 계속 공기를 주니까. 대신 전기료가 무지하게 나옵니다. 요런 단점은 있다라는 거죠. 그죠? 이해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임모프식이 있는데, 임모프식은 유일하게 혐기성 미생물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렇게만 이제 보시면 되고, 세 번째로 보시면 표준 활성 온위법이라는 게 있어요. 활성 온위법. 지금요, 온위는 여러분들 그 먹이 활동을 하는 그 미생물을 얘기했죠. 예, 활성온입니다. 우리는 액티비티한 온이다 이렇게 AS라고 부르는데 이 활성온이를 표준화시키는 거예요. 이제 이 표준의 의미는 뭐냐면 1온이가 요만큼 100만큼을 처리한다 그러면 온이를 10개 넣어주면 1000만큼을 처리하겠죠. 그래서 이 표준의 의미는 뭐냐면 온이의 양을 많이 한다 이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1온이가 처리할 때보다 10온이가 처리하면 훨씬 더 많이 처리하겠죠. 그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단점은 뭘까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보니까 온이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온이가 결국 생명체니까 어떻게 돼? 죽잖아요. 그러면 사체인 폐온이, 잉여온이 이런 그 나중에 이제 저수 청소할 때 정화 청소할 때 내부 청소할 때 슬러지의 양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내용도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살수여상법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물을 뿌려준다는 거예요. 스프링클러 같은 걸로 물을 끓여준다. 이제 그 의미는 뭐냐면 이것도 이제 호기성 미생물이에요. 그러니까 공기를 불어 넣어주는데 이건 기계 장치에서 공기를 계속 폭기해 주는 거고 불어 넣어주는 거고 얘는 온위를 1온위 쓸 걸 10온위, 100온위 이렇게 온위를 많이 쓰는 걸 얘기를 하고 얘는 온위가 공기를 좋아하니까 공기를 어떤 식으로 주냐면 살수 그러니까 물을 뿌려주면서 물이 이제 표면에서 탁탁 튀기면서 공기가 같이 들어가게끔 하는 거예요. 이걸 살수 여상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어쨌든 공기는 많아지니까 처리 효율이 좋아지는데 단점은 뭐냐면 언다는 거죠. 언다. 물이다 보니까 스프링클러 그죠? 미세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이게 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추운 지방에서 잘 쓰지 않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접촉 안정법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뭐 접촉과 관련된 것은 회전 원판 접촉법, 뭐 접촉 안정법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오니한테 먹이를 붙였다 뗐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건 기술적인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기술적으로 좀 복잡한 이야기가 될 수가 있어요. 자, 요게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 그 현장에 있는 정화조, 그러니까 오수처리 시설의 처리 방법이에요. 통상 이제 장기폭기법을 이제 많이 쓰죠. 많이 씁니다. 물론 곳에 따라서는 살수여상이나 표준활성온이 뭐 접촉안정법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니까 제일 잘 처리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제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시는 부분이 뭐 이것도 용어의 일부인데 그 수질오염 지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서 가끔 언급이 되는 부분입니다. 오염 지표. 자, 첫 번째 이제 BOD라는 게 있어요. BOD 말 그대로 하면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을 얘기를 합니다.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산소 요구량. 요 비슷한 표현으로 COD라는 게 있죠. 케미컬. 그러니까 화학적 산소 요구량. 자, 근데 요거는 이제 무엇과 비교를 하셔야 되냐면 요 세 번째 DO라고 하는 것. 이건 이제 용존 산소량을 얘기하는데 요것과 비교를 해야 돼요. 뭘 비교하셔야 되냐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BOD, COD, 뭐 DO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미생물, 지금 이제 보통 호기성 미생물이 하는 경우는 요 미생물의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이 이제 어느 정도냐, 물에 이런 거 이제 많이 보게 되고 또 용존 산소량 이야기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 높다. 쉽게 해서 뭐 100ppm이다, 뭐 혹은 1000ppm이다. 이게 높다. 그러면 이게 정화가 잘 된 거냐, 안 된 거냐, 이런 표현이에요. DO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존 산소량이 높다. 그럼 이게 수질이 좋은 거냐, 안 좋은 거냐, 이 개념이 있어야 돼요. 요걸 일단 구분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반대 의미를 좀 가지고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산소를 많이 요구한다.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숨을 못 쉬겠는 거죠. 물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물고기가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소 요구량이 크다, 높다 그러면 수질이 안 좋다. 수질이 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용존 산소량이라고 하는 건 그 물 속에 산소가 녹아있는 양이에요. 산소가 녹아있는 양이 많다. 이거 숨쉬기 너무 좋죠. 조금만 숨 쉬어도 산소가 싹 몸으로 들어오는 거죠. 이런 거예요. 수질 좋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요 둘의 그 숫자의 관계는 반비례하는 거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BOD가 높을수록 뭐 DO가 높다, 낮다 이런 표현을 했을 때 정확하게 이제 답을 내실 수 있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보실 부분 중에 네 번째로 SS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죠? 부유물질량이라고 하는 건데, 요 SS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일정, 이제 우리는 이제 입경 2mm를 얘기를 하는데, 입경 2mm 이상, 이렇게 이제 이런 2mm 이하죠. 2mm 이하의 이런 불용성 물질이 이제 둥둥 떠다닙니다.
오수처리 시설에 가면 그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체크를 하게 돼요. 그걸 SS다라는 용어로 사용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스컴이라는 게 있어요. 스컴. 스컴이라고 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처리를 하다 보면 거품 덩어리 같은 게 막 떠다녀요. 나중에 이제 소포도 하게 되는데 이런 거품 덩어리, 이런 것들을 오물 찌꺼기 이런 것들을 스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6번 보시면 이제 활성온이, 아까 이제 활성온이법에서 그 얘기를 했는데, 온이, 요걸 이제 AS다, 살아있는 슬러지다,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 활성온이가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수질이 이제 왔다 갔다 하죠. 여기 표현대로 하면 표기준에 용해되어 있는 유기물과 반응하여 세포가 증가하여 손 모양의 미생물의 덩어리.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활성온이가 많으면 분해 활동을 더 많이 한다. 그게 이제 그걸 이용한 것이 활성온이법이죠. 근데 요거하고 이제 비슷한 표현인데 7번에 보시면 침전온이 퍼센트량이라는 게 있어요. 침전온이 퍼센트량. 이거 이제 무슨 얘기냐면 활성온이가 아니고 침전온입니다. 침전온이. 침전온이를 이제 영어로는 어떻게 쓰냐면 슬러지니까 이렇게 슬러지라고 하고 침전이라고 할 때 이제 볼륨을 써요. 이렇게. 그래서 SV라고 합니다. 그래 통상 뭐 30분 동안 가라앉은 양이다 그러면 SV 30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요게 침전온이 그러니까 가라앉은 30분 동안 물을 떠서 30분 동안 두었을 때 가라앉은 온이의 퍼센트량을 요거를 우리는 침전온이 퍼센트량 요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개념은 꼭 정의를 하셔야 되고 요건 실제로도 이제 출제가 됐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요 관련 문제는 2번 문제가 출제가 됐었는데요. 거기 보시면 BOD 제거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꼭 기억을 하십니다. 아까 BOD라는 개념을 봤어요. BOD. BOD라고 하는 게 뭐였습니까? BOD가 숫자가 크다. 그러면 수질이 안 좋다. 기억나십니까? 숫자가 크다. 그럼 수질이 안 좋다. 기억하시죠? BOD를 제거했다. 그러니까 숫자를 낮췄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수질을 좋게 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수질을 좋게 했다.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 오수처리 시설이 이렇게 있으면요, 오수처리 시설이 있으면 이렇게 이제 유입이 되죠. 유입이 돼서 처리가 되고 이제 방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유입 단계의 BOD가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 1000이었다. 1000 ppm이었다. 그러면 나갈 때 보니까 이게 200 ppm이더라. 그러면 지금 BOD의 숫자가 줄었죠. 제거됐죠. 그죠? 그러면 이 제거율이 얼마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BOD 제거율은 일반적으로 유입 당시의 BOD, 1000 ppm이죠. 유입 BOD. 그러니까 이건 1000 ppm이에요. 유입 BOD에서 이건 방류 당시, 방류는 유출수라고 해요. 방류수라고도 하지만 유출 BOD 값을 보면 이건 얼마였습니까? 보니까 200이었죠. 200을 뺀 값을 뭐로 나눠주냐면 기준인 유입 BOD의 값으로 나눠주면 BOD의 값 1000으로 나눠주면 1000분의 800이 되죠. 그죠? 1000분의 800이 됩니다. 1000분의 800. 1000분의 800은 0.8이잖아요. 근데 율 이렇게 표현을 했으니까 곱하기 100을 해주면 요거는 0.8이고 곱하기 100 하니까 80. 그리고 이제 퍼센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80%의 BOD 제거율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수치로 되어 있다면. 그래서 요 계산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요 문제를 두 번이나 물어본 바가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을 정리를 하면서 이제 그 개인 하수 처리설은 그렇게 이제 예전과는 다르게 많이 출제되진 않지만 이론적인 측면에서 용어나 특히 이제 이 BOD 제거율이나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께서 기본적으로 학습하고 정리할 수 있어야지 이제 개인 하수 처리 시설에 대한 이제 풀이에 대한 답이 되죠. 자, 지금까지 보신 부분은 이제 처음에는 드셨어요. 그죠? 급수. 그래서 수도법과 관련해서 법적인 기준도 있었고 펌프와 관련된 이상 현상 등의 이론적인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배관 설계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기본적으로 급수 방식이나 이런 부분도 살펴보셨고 이것이 이제 악취가 올라올 수 있는 배수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트랩과 또 트랩에 있는 그 봉수를 보호하기 위한 통기관, 그죠? 그래서 통기관의 종류가 많았잖아요. 이러한 통기관 등의 배수 통기 설비도 살펴보셨고, 그 다음에 이게 전부 이제 호수 처리 시설로 들어가서 처리돼서 외부로 방류하는 데까지 과정인 하수도법을 살펴보셨는데, 아무래도 요즘 이제 공공하수 처리 시설로 다 이제 모여지는 추세다 보니까 기본적인 법적인 사항보다는 이 BOD 제거율이나 이런 것 등의 이론적인 사항을 더 많이 출제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물을 다시 깨끗하게 돌려보내 주었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물과 관련된 학습이 끝나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열과 관련된 학습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제 급탕 부분부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